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이 강대국 눈치나 보는 나라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미 의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단 하나의 숫자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평생 믿어온 상식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35년 경력의 미 수석 분석관이 폭로한 비밀 보고서에서 기존 강대국 3개국이 무더기로 탈락하고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에 등극했습니다. 일본 로비스트들의 비아냥을 단 47분 만에 압도적 데이터로 굴복시킨 이 보고서의 결론에 미 의회 전체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서둘러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미국이다. 세계 1위 미국조차 벌벌 떨게 만든 대한민국의 무서운 진실,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날 1시 6분, 저는 워싱턴에 있는 러셀 의회 사무동 지하 2층 제4호 보안 브리핑실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조용하고 지루한 회의실이었겠지만 그날만큼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바닥에 액체 질소를 쏟아부은 것처럼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죠. 기온 때문이 아니라 방 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권력자 15명이 어두운 마호가니 나무로 만든 커다란 타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있었고 모두 제 뒤에 대형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지루해 보였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만한 기색은 사라졌고 대신 당황과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몇몇은 겁에 질린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살짝 돌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였고 그곳에는 굵고 검은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G7입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가 지나도록 침묵은 계속됐고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상석에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빅토리아 스털링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여제라고 불릴 만큼 강단 있고 상황을 장악하는 인물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판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된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방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사실을 던진 것인지 가늠하려는 듯했죠. 맞은편에는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명 로비스트 프레더릭 벤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의자 팔걸이를 꽉 쥔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예일대 교수이자 동아시아 전문가 로버트 랭글리는 고급 만년필을 쥔 채 메모를 하려다 갑자기 탁 소리를 내며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만년필은 탁자 아래로 굴러갔지만 누구도 몸을 숙여 주울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만큼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는 아틀라스 전략연구소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30년 동안 국제정세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방금 보고한 내용이 이 방의 공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놀랐는지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3주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나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죠. 감정이나 국가적 자부심 같은 요소는 배제했고 오직 숫자와 통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3주 전 어느 화요일 아침 빅토리아 스털링 의원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즉시 집무실로 오라는 연락이었죠. 상원 의원이 저를 직접 부르는 일은 흔치 않았기에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유럽에서 G7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7곳의 모임, G7 말입니다. 한국, 호주, 인도 같은 나라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상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존 체제를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제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털링 의원님, 답은 명확합니다. G7을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죠. 제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아시아에는 이미 일본이 있고 미일 동맹은 견고하다고 보았습니다. 인도는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호주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산업 구조가 단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바로 옆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나라를 세계 정상들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보고서는 작성하겠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당신의 직감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각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로 보여주세요. 숫자로 증명해 보십시오.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경력 30년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고 숫자 역시 제 판단을 뒷받침할 것이라 확신했죠. 사무실을 나오며 2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G7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자마자 수석 보좌관 션을 불렀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컴퓨터 모니터 세대를 켜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를 모두 확보했고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피치 같은 3대 신용평가사의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 자료까지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엑셀 시트에는 수천 줄의 데이터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한 나라의 실제 국력을 평가하려면 한 가지 지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에 저는 세 개의 축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효율성이었습니다. 단순한 국내 총생산 규모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이 얼마나 생산하고 벌어들이는지, 수출과 수입의 균형은 어떤지,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탄탄한지를 따졌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와 신뢰였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국방비 규모,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경쟁력이었습니다. 앞으로 30년을 좌우할 요소라고 보았죠. 인공지능 기술 수준, 연구개발 투자 규모, 특허 출원 건수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아직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엑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과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같은 기존 G7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한국 같은 후보국은 그 아래에 위치할 것이라고 믿었죠. 기존 질서가 옳다는 사실을 숫자가 확인해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요. 숫자들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분명한 사실 앞에서 인간의 신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때 저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아틀라스 전략연구소 사무실에 틀어박혀 보좌관 션과 함께 분석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엑셀 시트와 각종 차트,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가 가득 떠 있었고 사무실 불은 밤낮 없이 켜져 있었죠. 커피포트는 늘 비어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배달 음식 상자가 쌓여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G7은 선택된 국가들의 모임이고 다른 나라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워싱턴의 통념을 숫자로 확인해 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션이 노크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쥔 채 문가에 서 있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에는 분명한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국제통화기금 서버가 또 멈춘 거야? 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 데이터가 박사님 말씀과 너무 다르게 나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입력 실수거나 소수점이 잘못 찍혔을 거라 생각했죠. 먼저 첫 번째 축, 경제 효율성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국내 총생산, 즉 경제 규모만 보면 한국은 세계 12위나 13위 수준이었습니다. G7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이탈리아보다 아래에 있었죠.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규모가 작잖아. 이 정도로는 큰 탁자에 앉기 어렵지.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아래로 내리던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항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죠. 한국의 막대 그래프가 일본을 넘어 있었고 이탈리아보다도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평균적으로 1년에 4,000달러를 더 벌고 있었고 이탈리아인보다 8,000달러나 더 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 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데이터입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준비가 안 된 나라라고 단정했던 국가가 이미 G7 멤버 2나라보다 더 부유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아. 소득은 인정하지. 그런데 힘은 다르잖아. 무역수지를 보자. 무역수지표를 열자 화면은 적자를 뜻하는 붉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까지 대부분이 적자였습니다. 7나라 중 6나라가 구조적으로 사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흑자를 나타내는 검은 숫자를 찾으려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구조적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나라는 2곳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독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깊이 묻었습니다. G7이 더 이상 버는 나라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밖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나라가 들어오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저는 포춘 글로벌 500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몇 개 없을 거라 짐작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무려 16개였습니다. 영국과 거의 비슷한 숫자였죠. 그 기업들의 이름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며 산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수출 기업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을 움직이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건 세계의 축 중 하나일 뿐이야. 안보는 다르겠지. 두 번째 축, 안보와 신뢰를 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험 요인이 있으니 신용 등급에서 약점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결과는 또 달랐습니다. 무디스는 AA,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AA, 피치는 AA-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프랑스와 영국과 비슷한 등급이었습니다. 위험을 계산하는 금융시장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던 겁니다. 국방비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후보국과 G7을 합친 순위에서 6위였습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보다 많았고 일본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무기를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8위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었고 탱크와 자주포, 전투기를 여러 나라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안보의 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며 동맹에 기여하는 국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 미래 경쟁력을 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지수에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한국이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보다 앞선 위치였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5%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미국, 일본,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G7 국가들은 1에서 2%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20년 전의 이미지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요. 개발도상국이라는 오래된 틀 속에 가둬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국가 이름을 전부 지워. 코드로 바꿔. 편견 없이 보자. 션이 차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국가 A, B, C로 표시된 종합 점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막대는 당연히 미국 국가 A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다른 나라보다 확연히 높은 국가 B가 서 있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 B가 한국이라는 사실을요. 미국과 국가 B의 격차는 크지 않았고
그 아래 국가 시와의 차이는 훨씬 컸습니다. 구조는 G7이 아니라 G2와 그 뒤를 잇는 국가들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힘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확장은 불필요하다는 보고서는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단정했던 한국이 민주주의 진영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사이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G7의 자리는 과거의 세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틀이었고 그 문 밖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들고 다시 빅토리아 스털링 의원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권력자들이 이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화면에 떠있는 국가비라는 글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심장이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저는 늘 미국이 앞장서고 유럽이 그 뒤를 따르며 아시아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구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 션에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봐. 안보 위기를 가정해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한국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확인해야겠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션은 말없이 자판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화면 위 그래프가 재정렬되는 동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공급망 중단, 에너지 위기, 국지적 분쟁까지 여러 악조건을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취약한 나라라면 이 시험에서 크게 흔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비의 막대 그래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내려갔다가 곧 다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원인을 들여다보니 구조가 달랐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서비스 중심 경제가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무기처럼 실물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 기반이 탄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세계 경제는 한국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복력이 정말 강합니다. 제조 기반이 충격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독일보다 더 견고합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동안 코리아 리스크라고 불러왔던 요소가 오히려 단련의 과정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위험 속에서 버티며 더 강해진 구조였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저는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전략적 인내나 지역적 균형 같은 표현은 지우고 대신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 핵심 자산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기존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었지만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도 바꿨습니다. G7 현대화 및 재편 전략 보고서. 발표 전날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프레더릭 벤스는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로버트 랭글리는 역사적 관례를 들고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빅토리아 스털링 위원장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아끼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러셀 의회 사무동으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안 검사를 마치고 제4호 브리핑실 앞 복도를 걸을 때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15명의 위원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 오가고 있었고 분위기는 느슨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벤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맥켄지 박사, 왜 이 클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시죠.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연결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1975년 G7이 출범하던 시기의 세계 지도였습니다. 이것이 50년 전의 세계입니다. 다음 화면은 2026년의 지도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세계입니다. 경제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벤스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가죠.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바뀐 세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본론입니다.
국가 이름을 가린 블라인드 테스트 차트를 띄우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가지 축, 경제, 안보, 미래 경쟁력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빅토리아 스털링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국가비는 독일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입니까? 랭글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국가비는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벤스는 믿기 어렵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바로 다음 화면에 태극기를 띄웠습니다. 1인당 소득은 일본과 이탈리아를 앞섭니다. 무역은 구조적 흑자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주요 국가 중 최상위입니다. 신용 등급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전체 GDP는 작지 않습니까? 랭글리가 반박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와 작아도 빠르게 움직이는 존재 중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저는 차분히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G7 다수는 무역 적자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벤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중심 동맹입니다. 저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정체된 경제와 빠르게 성장한 경제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질서와 미래의 구조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변수는요? 한국은 70년 동안 그 위협을 견디며 더 강해졌습니다. 군사력과 산업 기반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미 유럽에 무기를 공급하며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엘레나 로드리게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공급망은 우리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그 말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검토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이 G7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한국 없는 G7이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프로젝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해서 돕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니 제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묘한 확신이 남았습니다. 워싱턴의 기존 질서에 도전한 셈이었지만 숫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면 속 성조기 옆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의 노력과 선택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집중력과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반발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이토록 거셀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국가 B가 한국이라고 밝히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생 워싱턴에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해 온 로비스트 프레더릭 벤스의 얼굴은 점점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자를 거칠게 밀치며 일어났고 그 소리가 회의실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엑셀 시트 몇 장으로 50년 외교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겁니까? 일본은 우리 아시아 전략의 핵심 동맹입니다. 한국은 중요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파트너입니다.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어떻게 G7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습니까? 평소 침착하던 랭글리 교수도 고개를 세게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맥켄지 박사, 당신은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G7은 단순한 경제 모임이 아닙니다. 가치와 리더십의 유산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아직 국제 무대에서 무게감이 부족합니다. 프랑스나 영국과는 다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미 여러 번 머릿속으로 연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통과 관례를 내세워 반박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이해합니다. 사실 3주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었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숫자들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리모컨을 눌러 경제 비교 도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덩치가 작다고 하셨죠. 전체 GDP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보십시오. 1인당 국민 소득은 일본과 이탈리아를 앞섭니다.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벤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1인당 소득은 오르내립니다. 그게 국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저는 곧바로 무역 수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돈의 흐름을 보시죠. 현재 G7 대부분은 무역 적자입니다. 반면 독일과 한국은 구조적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입니다. 이어 저는 한국 기업들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 기업들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조선산업에서 세계 공급망을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우리 산업도 흔들립니다. 펜타곤의 엘레나 로드리게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보를 보겠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약점이라고 하셨지만 그 위협 속에서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이탈리아와 캐나다보다 많고 무기 생산 능력은 자유진영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벤스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드리게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태평양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우리 함정과 탄약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곳은 한국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축을 띄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인공지능 경쟁력과 연구개발 투자 비율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3위권입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거의 5%에 이릅니다. G7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거센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터가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종합순위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나란히 높은 위치에 서 있었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역동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같은 축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벤스는 의자에 힘없이 앉았고 랭글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빅토리아 스털링 위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매우 설득력 있는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외교 관례를 바꾸라는 말이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관례를 뒤집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관례는 과거의 세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반발은 약해졌고 고민의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숫자가 그들의 확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결국 이야기와 경험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통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선택과 집중, 그리고 위기를 버텨낸 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요해진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며 한국의 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이성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벤스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이었고 랭글리는 말없이 안경을 닫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스털링 위원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꺼낼지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외교 관례와 자부심을 깨기 위해서는 통계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왜 한국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그 수치 뒤에 있는 정신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빛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탁자 위 위원장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 제임스 맥켄지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군인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먼지투성이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마른 체구의 어린 한국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51년에 한국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길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전선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사, 오늘 폭격으로 무너진 마을을 지나왔어. 아이들이 무너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지. 신발도 없고 옷은 해졌어. 그런데 그 아이들은 타버린 종이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어. 구구단표였고 한 여성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통역을 통해 물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픈데 왜 공부를 하느냐고. 그때 돌아온 대답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플 때 책을 엽니다. 그것만이 내일 배고프지 않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긴장이 아니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바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951년 무너진 벽 아래에서 구구단을 배우던 아이들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교육과 노력,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랭글리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전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야말로 가장 강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벤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동맹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몸으로 지켜낸 나라보다 더 확실한 동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젠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성조기 옆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터는 그 예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해온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제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빅토리아 스털링 위원장이 천천히 사진을 들어올려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당신의 아버지는 멀리 내다본 분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통찰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제가 단지 한국의 수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시각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동안 강대국의 기준을 과거의 크기와 전통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 순간의 침묵은 불안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결정을 앞둔 사람들의 숙고였습니다. 마치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들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그날 이 방에서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말로는 다 담기 어려운 복잡한 생각들이 오가는 듯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말 한마디를 되짚으며 각자의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였죠. 그때 빅토리아 스털링 위원장이 침묵을 깼습니다. 큰 소리도 감정적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분명한 어조였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를 던져주셨군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그녀는 비서실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할 메모를 준비하세요. G7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해서요. 비서실장은 곧바로 태블릿에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토론도 표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지시가 방향을 바꾸는 신호라는 것을요.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발표 내내 강하게 반대하던 프레더릭 벤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또 한 번의 충돌을 예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는 예상과 달리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모든 결론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존중할 만했습니다. 제 고객사에도 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밝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숫자와 이야기 모두가 그의 생각에 균열을 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랭글리 교수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발표였습니다. 제 입장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펜타곤의 엘레나 로드리게스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더 잘했어요. 몇 년 전부터 하던 얘기였는데 오늘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근거가 있었네요.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들이 하나둘 방을 나섰고 처음 들어왔을 때의 거만한 공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무언가를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동시에 묘한 벅참이 밀려왔습니다. 낡은 질서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으로 제 역할은 충분했습니다. 브리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고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조용히 숨쉬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과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제 판단의 기준이었고 오늘 발표의 방향을 잡아준 나침반이었습니다. 저는 보좌관 션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고생 많았네. 푹 쉬게.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제 보고서는 대통령의 책상 위로 올라갈 것이고 정부라는 거대한 구조가 움직일 것입니다.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반대도 지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G7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한국이 초대받느냐 마느냐는 이제 제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 몇 개가 보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을 겁니다. 배가 고플 때 책을 펴던 사람들이 사는 나라.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힘이 앞으로의 세계를 또 한 번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워싱턴의 차가운 복도를 떠돌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G7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새로운 질서인가? 데이터는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거나 혹은 애써 외면해왔을 뿐이죠. 대한민국의 성장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폐허 속에서도 책을 펴던 그 의지가 70년의 시간을 뚫고 증명해낸 인류사적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